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297명 늘어 엿새 연속 세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청사가 폐쇄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철거 대상인데도 교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지키고 있다며 철거를 거부하고 예배를 계속해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가 600명을 넘은 가운데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국회의원과 현장에서 유튜브 방송을 했던 신혜식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과 경북에서도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가 소속 기자가 확진되면서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하고 있고 KBS도 출연자의 확진으로 드라마 촬영이 중단됐습니다. 민주당은 온라인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하는 등 정치권도 비상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 12개 시설이 오늘부터 운영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되면서 기존 계약 인원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예식장과 예비 부부들 간의 분쟁이 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든 누구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 빼곡히 모인 곳은 피하고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검사받아서 확산의 고리 끊어내야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 뉴스 오늘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확진자는 하루 동안 297명 늘었는데 국내 발생이 283명 대부분입니다. 서울이 150명, 경기 94명, 인천이 8명으로 89%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노원구의 안디옥교회, 또 롯데홈쇼핑 미디어 서울센터 등으로 퍼졌습니다. 9명의 확진자가 나온 부산에서는 모든 교회에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졌고요. 광주와 세종, 충북, 전북 등 전국 12개 시도로 전파됐습니다. 또 서울시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청사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지금까지 확진자가 62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아직도 400명 정도가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정부는 이렇게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구상권 청구 같은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건 이 교회 관련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아서 중증 환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첫 소식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만에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사랑제일교회. 이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자는 40%에 달합니다. 고령자일수록 중증 환자로 진행될 위험이 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은 50대에서 0.6% 수준이었다가 60대에선 1.9%로 급등하고 80대 이상은 24%에 달합니다. 검사 대상자 가운데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교인과 방문자가 400여 명에 달하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허위로 번호를 제출한 분들의 신원 확인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그 경찰의 협조와 또 사랑제일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 감염은 직장이나 방문 장소 등을 통해 이미 확산하고 있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114개 시설에서 2차 전파가 확인됐고 이 중 종교시설 2곳 등 11곳에선 교인이나 교회 방문자가 아닌 즉 2차 이상의 전파로 인한 확진자가 최소 5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를 통해서 다른 장소나 시설로 번진 추가 전파가 있다면 그 사례를 찾아서 추적 관리하는 것에도 최우선 순위를 두고 당국과 지자체에서는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없는 확진자도 지금까지 10명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실외 집회라도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난 8일 경복궁 인근 집회와 15일 광복절 집회 참석자는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이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철거 대상인데 몇 달째 철거를 거부하면서 예배를 이어왔습니다.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와서 지난주 폐쇄된 이후에도 일부 교인들은 여전히 교회 주변을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순교를 각오로 지키고 있다면서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13일 시설이 폐쇄되고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 진입로에는 여전히 교인들이 천막을 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이렇게 철거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교회와 재개발 조합 간의 소송에서 조합 측이 이겼는데 교인들이 교회 주변에 머물며 강제 집행을 막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99%가 떠났지만 교회만 재개발을 거부하며 예배를 강행하기 몇 달째. 앞서 재개발 조합 측은 철거를 위해 2차례나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교인들의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구역 조합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제 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조합원에게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성도들은 죽음으로 교회를 지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교회 관련 확진자가 전국 곳곳에서 쏟아지는 심각한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비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경비 인력이 주변을 경계하고 전국 조직이 대기하며 유사시 집결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강조합니다. 주민들은 공포감을 느낀다고 호소합니다. 완력을 통해서 정상적인 법 집행을 애초에서부터 하지 못하도록 공권력보다도 더 강하게 무섭게 느껴집니다. 방역 지침 위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KBS로 제보된 교인 단체 대화방. 예배 출입 금지인데 혼자 조용히 들어오라는 공지 내용을 버젓이 올립니다. 그런가 하면 보건소 검사 결과는 조작이 의심된다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해 용역을 보내 강제 집행하지 말고 협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은 코로나19로 폐쇄된 건물도 강제 집행이 가능한지 법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파주 병원에 격리돼 있다 어제 탈출한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25시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 종로와 신촌 일대를 돌아다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카페 안으로 들어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경기도 평택에 사는 50대 확진자입니다. 확진 판정 뒤 파주병원에 격리돼 있다가 어제 새벽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온 지 8시간 만에 서울의 한 카페에서 포착된 겁니다. 음료를 주문하고 통화도 하면서 1시간 넘게 카페에 머무르다 나갑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자리를 뜬 지 불과 2분 만에 방역당국 관계자와 경찰이 들어옵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어쩌면 눈치를 채고 먼저 매장 내 이제 전체 다 소독을 하고. 간발의 차로 경찰과 방역당국을 따돌린 이 남성. 이번에는 종로구 원남동 원불교법당 인근을 찾았습니다. 확진자는 이후 버스를 타고 신촌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24시간 카페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시각은 오늘 새벽 1시 반으로 병원 탈출 25시간 만입니다. 붙잡힌 확진자는 구급차를 타고 다시 격리돼 있던 경기도 파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남성의 동선을 따라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 25시간 동안의 동선을 살피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확인 중인데 검거 당시 신촌 카페에만 직원과 손님 등 30여 명이 있었습니다. 종로 카페와 원불교 법당 인근,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했던 사람까지 고려하면 접촉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경기 평택시청은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된 서울시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청사가 폐쇄됐습니다. 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뒤로 보이는 게 시청 건물이죠. 건물 전체가 통제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서울시청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관 2층 도시공간 개선단에서 근무하던 직원인데요. 제가 있던 2층 기자실을 포함해 현재 청사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서울시 측은 현재 방역과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하루 새 150여 명이 늘어났는데요. 절반이 넘는 84명이 사랑제일교회 관련입니다. 특히 중증과 고령 환자가 많아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15개 민간 의료기관과 함께 민관 협력 공동 대응을 위한 재난의료 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간 병상을 확보해서 중증 환자는 공공과 민간 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적기에 차질 없이 치료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지만 사랑제일교회 교인 중에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400명 정도 되잖아요. 서울시 차원에선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 대상자 중 현재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550명입니다. 서울시는 이 중 140여 명에 대해선 주소를 파악했고 나머지 400명 가까운 인원은 아직 주소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서울시는 진단검사가 방해받고 있다면서 교회 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피, 거짓, 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선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허위로 번호를 제출한 사람들이 있어 신원을 확인하는 게 어렵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전했는데요. 경찰과 통신사의 협조로 확인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의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비대면 예배가 잘 지켜지는지 특별 점검도 벌일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없더라도 지난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 전체에 대해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게 확인됐는데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서울시는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유튜버와 전직 국회의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회 관리를 위해서 동원된 경찰 7천여 명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는 절반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이호준 기자입니다.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을 비추며 인터넷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장면만 봐도 감동적이죠. 지금 쉼없이 끊임없이 올라오세요. 그런데 이 방송의 진행자인 신혜식 씨는 3일 뒤인 어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말이죠. 지금 보라매 병원에 와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서 광복절 집회에 참여해 마스크를 턱 밑까지 내린 채 발언하는 차명진 전 의원. 특별히 신경 안 쓰고 우리의 이 환거를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회에 다녀간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속속 확인되면서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 확산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이 지역의 상인들의 걱정이 큽니다. 확진자가 다녀갔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주변에 뭐 한두 명 났다 그러면 아예 그냥 쫓아내요 사실. 이번 주 예약은 다 치유됐어요. 100%. 이 광복절 집회 때 이곳 광화문으로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경찰도 전국 곳곳에서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동원된 경찰 7,600여 명 중 지금까지 약 절반이 검사를 받았고 아직까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모레까지 진단 검사를 마무리한 뒤 음성이 나온 경찰 부대부터 다시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한때는 부산 47번 환자로 불렸고 지금은 완치 판정받고 퇴원한 지 170일 가까이 됐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한 박현 부산대 견인교수의 얘기입니다. 자신을 완치자가 아닌 후유증을 겪는 회복자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집중해도 머리가 아프고 가슴과 배에 통증이 남았다. 또 때때로 피부색이 변하고 평소보다 자주 피로해진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완치자들 상태가 이런 건 아닐 테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드러내고 설명하는 이유는 그만큼 아프고 또 위험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는 노인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더욱 치명률이 높습니다. 의심스러울 때 적극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 공동체의 피해를 줄이는 데 앞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경북에서도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교회와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희정 기자, 경북의 추가 확진자 어떤 지역에서 몇 명씩 나왔나요?
네, 경북에서도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명은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44살 청도 거주 여성이고 2명은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60대 고령 군민과 청도 군민입니다. 이들 외에도 질본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늘 포항시와 예천군, 경산시 영덕군에서 각각 1명씩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에선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는 대구 2명, 경북 11명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3,00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집회 당일 대구에서는 전세버스가 49대, 경북에서는 47대 상경했습니다. 대구시는 버스 운전기사를 통해 버스 48대에 탑승한 1,573명을 파악했고 나머지 버스 1대의 운전기사를 찾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민 1,300여 명이 버스에 탄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탑승자들 가운데 대구에서는 180여 명, 경북에서는 85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이 2,000명 넘는다는 건데요. 버스 인솔자들이 대부분 교회나 특정 정당 등 집회 주최 측 관련자여서 탑승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명단을 건네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도청에서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오늘만 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기도 용인 본가에 다녀온 일가족 4명과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50대 2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선 기자, 일가족 4명에 대한 소식부터 알아보죠.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있다고요? 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일가족 4명은 대전시 둔산동에 사는 가족인데요. 40대 부부와 이들의 자녀 2명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입니다. 휴가 기간인 지난 13일 경기도 용인 본가에 사흘 동안 다녀온 뒤에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먼저 확진돼 가족들이 접촉자로 검사를 받았고 4명 모두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됐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는 지난 12일부터 학교와 학원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0대 할아버지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관련한 확진자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대전에 사는 50대 남성과 여성 1명인데요. 모두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 서구 갈마동에 사는 이 50대 남성은 어제 기침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고 오늘 확진됐습니다. 8일부터 그제까지 서울에 체류하면서 집회에 참여했고 가족과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 중구 목동에 사는 50대 여성은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뒤 무증상 상태로 확진됐습니다. 배우자는 검사를 받고 있고 자녀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천안에선 50대 남성 1명이, 서산에선 60대와 20대 남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차 역학조사에서 세 확진자 모두 서울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와는 연관성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코로나19로 방송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CBS는 소속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내보내고 있고요. KBS의 한 드라마는 출연자가 감염돼 촬영이 중단됐습니다. EBS도 외주 PD와 출연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CBS는 현재 코로나19 비상 상황으로 정규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CBS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비상 방송에 들어갔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음악 방송으로 대체됐습니다. 지난 17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CBS는 서울 목동 사옥을 봉쇄하고 모든 직원에게 재택 근무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 등 30여 명은 진단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현정 앵커는 음성이 나왔지만 또 다른 밀접 접촉자의 검사 결과에 따라 비상 방송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성이 나오면 12시에 종료를 하고 12시부터는 이제 정규 방송 들어가고요. 만약에 양성 판정이 나오면 하루 더 방송을 하는 걸로. KBS 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의 출연 배우도 확진 판정을 받아 촬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출연진과 제작진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일부는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EBS도 외주 제작 PD 1명과 출연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방송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정치권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CBS에 갔었는데 오늘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최소 인력으로만 진행됐고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확진자와 간접 접촉했던 민주당 이낙연 의원. 오늘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서 여러 인사를 만난 만큼 정치권에 긴장감이 돌았는데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통합당 최영두 의원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참석 인원을 제한한 채 진행됐고 용해인 의원님께서 오전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만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 때문에 청문회 도중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예정됐던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는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은 29일 열리는 전당대회 규모를 대폭 축소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완전한 온라인 방식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행사들은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8월 임시국회 일정은 비대면으로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당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라며 통합당 책임론을 제기했고 통합당은 민주당은 핑계대지 말고 방역에 집중하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학교 상황입니다. 2학기에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교생 등교를 추진했었는데 어렵게 됐습니다. 일단 다음 달 11일까지 수도권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하, 또 수도권 고등학교와 비수도권 초중고등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방학이 끼어 있었지만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는 급증했습니다. 최근 8일 동안 9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지난 5월에 등교 수업을 시작한 이후 발생한 확진자가 190명인데 절반 이상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집중된 겁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인원이 다음 달 11일까지 전체 3분의 2로 제한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선 전면 등교를 준비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개학 후 학교 단위로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의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하면서 의심 증상자의 등교 중지 등 철저한 학생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노래방이나 PC방에 가지 않도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수도권 지역 대형 학원은 실제로 운영을 중단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학습 결손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자율학습 콘텐츠를 늘리고 130개 학습종합 클리닉 센터에서 학생 12,000여 명의 공부를 돕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사범대생과 퇴직 교원이 1대1로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사범대생과 1대1로 짝이 되어 원격 수업 이수, 학습 과제 수강 독려, 스마트 기기,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 활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장기간의 수업 차질로 학습 격차가 벌어질까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하니까 확실히 집중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온라인 클래스도 잘 안 듣게 되고 그러니까 좀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연세대는 2학기 10월 말까지는 전면 비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고 중앙대도 학사 운영 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등 대학들의 비대면 수업 비중도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네, 오늘 0시부터 전격적으로 2단계 거리 두기에 들어갔는데요. 혼란스럽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방역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어떤 부분에서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나요? 네,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가 대표적이겠고요. 또 고위험 시설의 업주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결정을 내리기가 무척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생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곤혹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놓친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방역과 관련해선 정부 입장 단호한데 이 방역 방해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네, 엄중한 시기에 방역을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방역 당국이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가 보다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빠르게 보완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시 방침도 언급됐습니다만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며 고발과 손해배상을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에서 탈출했다 붙잡힌 50대 남성 신도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인 평택시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환자가 계속 늘면서 병상 수가 부족할까 우려가 됩니다. 서울이 가장 심각한가요? 맞습니다. 서울이 특히 문제입니다. 오늘 기준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었습니다. 이틀 전에 60%대였던 걸 감안하면 병상이 빠른 속도로 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고요. 경증 환자를 돌볼 생활치료센터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오늘 태릉선수촌에 생활치료센터 한 곳이 문을 열었고 추가로 4-5곳이 더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교회와 더불어서 불법 방문 판매와 연관된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한시적으로 불법 다단계 신고 보상금을 현행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높여 대응할 방침이라며 안전신문고나 지자체를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수도권의 PC방과 대형 학원,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밀집도가 높은 12개 업종의 영업이 오늘부터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입 수능 시험을 100여일 앞둔 수험생들은 서둘러 학원에서 짐을 뺐고 PC방 업주들은 냉장고를 급히 비워야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 600명 넘는 수강생이 드나들던 학원이 텅 비었습니다. 뒤늦게 강의가 중단됐다는 소식을 들은 수험생들은 학원에 들러 짐을 챙겨갑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수능 얼마 안 남아가지고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학원 측도 급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비들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결정이 난 이런 부분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PC방도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업주는 하루 만에 직원들에게 영업 중단을 알리고 준비해둔 식재료도 모두 처분해야 했습니다. 2주 동안에 못 파는 그 음식들을 전부 다 이제 다 처분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막막한 거죠. 저희는 이제 수입은 없는데 고정 지출은 이제 그대로인 거가 되니까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은 당연히 금지됩니다. 집회나 콘서트, 강연은 물론 이 규모를 넘어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동호회 등 사적 모임도 할 수 없습니다. 채용 시험의 경우 한 교실에 50명 이하일 때만 허용됩니다. 지자체 등은 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판매하는 이에 돌봄이나 확진자 발생할 경우 치료비 및 방역 비용, 일체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달 30일까지로 기한을 정했지만 지역사회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당장 오늘 새벽부터 운영이 중단된 클럽과 노래방 등은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를 잘 지켰을까요? 시행 첫날 상황,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구청 직원들이 홍대 거리로 나섰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감성주점, 잠시 뒤 자정부터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8월 19일 00시부터 이제 입학 금지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지금부터는 PC방과 클럽 등 감염 위험이 높은 12종의 시설은 운영할 수 없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노래 연습장과 PC방은 이미 불이 꺼졌고 자정까지 영업한 뒤 막 문을 닫는 곳도 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시까지만 하고 저기 하라고요. 연락받아서. 지난 5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이태원 클럽일 때는 어떨까? 확진자가 나왔던 클럽도 주변 노래 연습장과 PC방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12개 고위험 시설에 사실상 포함되면서도 영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새벽 0시가 지났지만 젊은 손님들로 붐비는 이곳. 간판에는 운영 중단 대상인 헌팅포차라고 적혀 있습니다. 작업은 지하고요. ATR 다른 업장이에요. 1층은 그럼 어떤 업장인 거예요? 일반 포차요.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단속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역시 헌팅포차로 유명한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시까지 영업하세요? 여기 6시. 장사해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전해드린 게 없어서. 12개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기간은 이달 30일 자정까지입니다. 이를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하객을 줄일 수밖에 없지만 상당수 예식장이 계약 인원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정부가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이달 말 서울 도심의 호텔에서 결혼식을 앞둔 김모 씨. 5월에 호텔 측과 200명분의 뷔페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상 50명만 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그런데도 호텔 측은 일부 할인은 해주겠지만 계약대로 200명 식사비를 다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시지도 않은 하객분들의 식대를 저희가 지불해야 되고 그 금액이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신랑 신부들이 다 그 피해를 떠안아야 되는 게 좀 많이 억울하고요. 김 씨 같은 상황인 예비 부부들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서를 보면 천재지변이나 국가 중요 상황이 생겼을 땐 위약금을 낼 책임이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비 부부들은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항변하지만 식장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초유 사태인데 뭐 기준이 있겠습니까? 현재 세부침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지금 마련 중인데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계에 요청한 겁니다. 다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업체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식장과 소비자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야 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대한 모임 제한이 다음 달 이후로 더 연장될 경우 예비부부와 업체 간 갈등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경기도가 모든 주민과 방문자들에게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과 음식을 섭취할 땐 마스크 착용이 예외라고 했는데 카페 등 일부 공간에 대해선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거리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실내 공간인 역사 대합실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내 건강도 챙기고 남들도 건강도 챙기고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거나 턱에 걸친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예외인 경우는 일상적 사생활과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카페 등 일부 공간에서는 혼선도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카페 안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규제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를 찾는 방문자들도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서 감염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검사, 조사 등 모든 방역 비용이 부상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는 경찰과 함께 코로나 감염 우려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마스크 미착용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요즘엔 대중교통 이용자 대부분이 알아서 마스크를 쓰지만 간혹 안 쓴 승객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기사 또는 다른 승객들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 경찰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시내버스에 중년 남성 2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올라탑니다. 운전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만
그냥 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합니다. 지금 폭행하셨어요? 밟기 잡고 폭행하셨어요? 야, 버스 운행이 불가능해지면서 다른 승객들이 다음 버스로 옮겨 타게 됐지만 이들은 계속 폭력을 행사합니다.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 된다고 한 3번 정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고 뚫어나신 거예요. 허리 벨트 잡고 흔들고 빗방망이 때려가지고 마스크 끊어져 버리고. 새벽 시간 택시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차량에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행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아 지하철을 타지 못하게 하자 막무가내로 몸을 전동차 문에 밀어넣어 운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이렇게 마스크 착용 문제로 폭력을 휘둘러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경기 남부에서 무려 67명이나 됩니다. 하루 평균 한 2~3명꼴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평소 상습성, 다음에 주변에 이러한 유사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여제까지 확인해서 지난 5월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 뒤 버스와 택시, 전철 등 모든 대중교통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상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절반에 이릅니다. 경찰은 대중교통에서의 폭력적 방역수치 위반은 형사강력팀에서 전담 수사하도록 하고 상해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 추세가 주춤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대거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강 뒤에 무분별하게 파티를 벌인 게 큰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한 대학교 앞에서 벌어진 광란의 파티. 거리 두기도 마스크 쓰기도 없습니다. 개강 일주일 만에 이 학교 학생 13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I was like, oh my gosh, because I had my in-person class, one of them had actually already been canceled. 교직원 5명도 감염됐고 500명 넘는 학생들이 격리됐습니다. 제대로 준비 없이 개강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UNC was kind of, for lack of a better phrase, a guinea pig for all of this, both nationally and across the state of North Carolina. And 또 다른 대학교의 개강 파티. 확진자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몇 명이 감염됐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이 학교가 위치한 조지아주에선 18살에서 29살 사이 감염자 수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클라호마대 여학생 클럽에서만 2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인디애나주 노틀담 대학교에선 개강 이후 147명이 감염됐습니다. 대부분 대학의 무분별한 파티가 대규모 감염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We better be careful when we say young people who don't wind up in the hospital are fine. Let them get infected. It's okay. No, it's not okay. 대학생들의 감염자 폭증은 지역사회를 위협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5일 15살과 24살 사이 젊은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비율이 5달 사이 3배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대학 일부는 부랴부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은 대면 수업 강행태세입니다. 지켜보는 미국인들의 시선이 불안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 정부가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 중국에서도 백신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최영원 특파원, 중국에서는 그럼 언제쯤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을 합니까? 올해 12월 말이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국영제약사인 시노팜 산하연구소가 현재 해외에서 3상 임상시험 중인 백신 후보 물질의 얘기입니다. 효과가 궁금하실 텐데요. 시노팜 회장이 관영 매체와 인터뷰에서 직접 2번 맞았는데 어떤 부작용도 없다고 전하면서 2차례 접종을 마치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율이 100%로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2번 접종한다면 1,000위안, 우리 돈 17만 원 이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말고도 중국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간 백신 또 있습니까? WHO 집계에 따르면 임상 3상에 들어간 백신 후보 물질은 최소 7개입니다. 이 중 4개가 중국에서 개발 중입니다. 백신 개발업체 캔시노 바이오로직스가 중국 군사의학연구원과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은 발명 특허도 받아둔 상태입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백신을 중국이 제일 먼저 개발하라고 특명을 내리기도 했었고 중국 정부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러시아의 백신 발표도 있었고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네요.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백신은 최종적으로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해야 하는 임상 3상을 거치지 않아서 논란이 계속되는 중입니다. 백신 개발의 선두권에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도 있습니다. 미국의 모더나,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3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기대감은 있지만 보통 몇 년 걸리는 개발이 짧게는 몇 달 만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 특히 자금력이 있는 선진국들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사들과 앞다퉈 선계약을 맺고 있어서 백신 독점 우려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모레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합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에 대해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7월 극비리에 부산에서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던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부산을 방문합니다.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입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초청했습니다. 杨洁篪主任这次赴釜山是按照双方机制性的安排，同韩国国家安保市长徐勋举行磋商。 서훈 실장과는 두 차례 만났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지난해 말 올 상반기에 시 주석이 방한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올 초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방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한중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양자 관계,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이 방한하면 2014년 7월 이후 6년여 만입니다. 사드 배치로 불거진 한중 갈등이 시 주석 방한으로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남북 관계 진전에도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큰 상황에서 중국 측이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훨씬 더 큰 상황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에게 요청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안들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편 청와대는 회담 장소가 부산으로 정해진 것은 중국 측이 희망한 것이며 국내 코로나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전북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제소를 찾아가 댐 수위 조절을 잘못해 피해를 봤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송근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회 시작부터 경찰의 통제선이 뚫리고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주민들과 막으려는 경찰이 충돌합니다. 주민들은 땀 흘려 키운 사과와 복숭아, 고추 등 농작물을 길바닥에 쏟아 붓습니다. 지난 8일 전북 용담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본 농작물입니다. 애쓰고 뜨겁게 일해서 농사 짓 거 몇십 년 다 날라갔어 이놈들아. 살려줄 수 있어 니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제소를 찾아 거세게 항의하는 사람들은 전북 용담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본 충북 영동과 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에서 온 주민 300여 명. 이들은 댐 수위 조절 실패로 농작물 등의 막대한 침수 피해를 봤다며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소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했습니다. 저희는 침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구멍가게 수준의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부까지 민간 전문가를 투입해 원인 조사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댐 방류 수해로 인한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본인의 국보위 전력과 통합당 의원들의 5.18 왜곡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하지만 왜곡 당사자에 대한 제명과 처벌을 하는 법안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 정당의 대표가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처음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두환 신군부의 국보위 전력을 사주한 뒤 가해자의 반성과 고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권력자의 진심 어린 성찰을 마냥 기대할 수는 없는 형편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여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통합당 내 5.18을 부정하고 훼손했던 행동도 사과했습니다. 저희 당의 일부 정치인들까지 그에 편승하는 듯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엄연한 역사적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태, 김순례 전 의원을 제명하라는 한 희생자 어머니의 요구에 앞으로는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상처 주고 아프게 자식을 죽어서 40년도 저기 했는데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거기에 대한 죄를 물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에 5.18에 대해서 망언을 하신 분들은 이미 당에서 다 지금 머리 떨어져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5.18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 유공자 예우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5.18 3법에 대해서는 양당 간 협의라며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협조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당 입장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서는 호남의 민주화 정신은 인정하지만 보상은 다른 유공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역사 왜곡 처벌은 위헌 소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등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2016년엔 민주당 비대위 대표 자격으로 5.18 묘지를 3차례 방문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물건을 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월세로 대거 전환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결국 정부가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10월부터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아파트가 한 2,000세대인데 전세 매물 4개예요, 토탈. 원체 물량이 적은데 눈에 표시도 안 나죠. 보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 찾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얘기입니다. 먼저 통계를 보면 전세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을 알 수 있는 수급지수. 이번 달 10일 기준으로 서울은 120, 전국은 107.5입니다. 100을 넘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인데 훌쩍 넘죠. 2016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니 당연히 가격이 뛸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빠르게 바뀔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세입자들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전 월세 전환율에 손을 댔습니다. 현재 연 4%인 전환율을 10월부터 2.5%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5억 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3억 원의 월세로 바꿀 경우 약 66만 원이던 월세가 41만 원 정도로 줄게 됩니다.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가 감소하니까 전세를 굳이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건데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 조정이 안 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월세 전환 추세 자체를 막지는 못할 거란 전망이 큰데요. 연 2.5%라는 전환율도 은행 예금 이자율과 비교하면 수익률이 여전히 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 이 전월세 전환율은 기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월세를 다시 월세로 재계약할 때나 새로운 월세 계약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또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시장 전환율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해 정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